윤석열이 울면서 바지가랑이까지 잡았다? 최근 폭로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 모든 전말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임명 절차, 재판 중개 의무화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상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이 중대될 경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공소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또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키맨이었다 그러고 그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밀항 이기훈 선생으로 통하고 있는 웰바이오텍 부회장 이기훈 씨의 그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이모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공판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에서 네.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건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 목록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다. 네. 오죽하면 이제 판사가 아무리 급하게 인사가 있었어도 이런 부분은 특검 내부에서 좀 공유가 안 되는 것이냐, 이 사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다, 이게 뭐냐, 네.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이라는 게 처음에 첫 그 형사 공판이 개시가 되면 공소장이랑 증거 목록만 딱 이제 판사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못 보고 그럼 목록을 보고 증거 인부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 해서 결심 공판에서 예, 예. 이걸 다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부인했던 거 부동의했던 거 다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증거를 추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결심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하겠다고 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고 온 거야. 증거 목록을.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래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증거 예, 조사를 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거가 이 재판에 그렇지, 쓰이는지를 목록이 목록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는 건데 증언도 증언이지만 실제 그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갖고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보들이 다 그만뒀어요. 다 바뀌었고. 이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두 분 변호사 계시니까 로스쿨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변호사가 잘했어야지 그럼. 그래서 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니네 이 사건에 관심 없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뭐냐면 사무실 변호사야. 아 그래요? 네. 어머 그래? 특검보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 문제가 있네.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지금 튀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스쿨 10기면 변호사들이 얘기하기에도 이제 막 실무 경험 네. 2년차 뭐 3년차 요런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뭐 2년차 3년차 중에도 뭐 그거가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에 왜 그렇게 수사가 안 됐지?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태업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어떻게 이 사건을 지금 실무 경력 2년차 3년차 변호사를 했던 그 특검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못하고 돌려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없지. 네. 아니 그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나는 딴 생각보다 그럼 이 재판이 어떻게 가겠느냐. 판사도 사람인데 저쪽에서 저렇게 성의 없이 준비해오고 그러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위험하죠, 사실은 상당히. 왜냐하면 이 민중기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들이 무죄가 되거나 공소 기각된 게 너무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쪽 특검 관련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딱 선입견부터가 얘네들은 그렇지. 진짜 좀 실력이 성의가 없구나, 없구나. 성의가 없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한 건 전부 다 문제야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변호사들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 거기다 가뜩이나 지금 말한 것처럼 연차도 어리라면 그렇게 그러면 되면 그렇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한겨레 21이 웰바이오텍 문제를 처음 꺼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체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늘 그랬어요. 진술을 안 해갖고요. 진술을 안 해갖고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파생된 이 사건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검은 상복 입고 나왔던 검사들이 다 그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예. 한문혁 검사가 다시 술 먹다 걸리고. 술 먹다가 이제 했는데 본인이 그거 고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증거 목록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박스가 없다고 파란 박스에 담아가라 그랬대요. 압수수색 할 때 쓰는 파란 박스. 그러니까 그걸 막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증인이 됐던 담아 와서 나가는데 그 목이 많이 안 좋네요. 검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집에 가는 줄 알고 파견 끝나고. 아유 참.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검팀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말미에. 예.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얼마나 말하자면 허점이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수사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런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공소유지 과정도 이렇다면 이 결과가 뭔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진짜 황당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럼 거기서 허접하게 뭔가 결론이 났다고 쳐도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2차 종합특검의 뭐 분위기나 이런 건 들으신 게 있으세요? 2차 종합특검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좀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일종의 있고. 선택과 집중.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한 것 중에서 금고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기소 못한 것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수사가 좀 잘 가능성이 되어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민중의 특검에서 한 거는 너무 벌려놔서 자기네들이 조금 줄이고 대신에 이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너무 초창기고. 제가 그냥 만약에 특검으로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로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이걸 뭐 기소를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라면 이거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저 사람을 유죄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검찰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그 모습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고 2차 종합특검도 워낙에 범위가 넓고 많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내용들일 것이다.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웰바이오텍이 저희가 뭐 그 입수해갖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 한 280억,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주가의 조작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의 수혜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몇 개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서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 10명 을 다 불렀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안 한 것 같아요. 물 좀 드세요. 지금 댓글에 김한 기자의 저 가래 낀 목소리도 이제는 익숙합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요. 예. 더 진정성 있게. 얼마나 이게 열심히 모으게 이제 되고. 취재를 하고 일을 하면 너무 목을 가다듬고 힘들게 하고 있죠. 예. 뭐 이번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예. 이 웰바이오텍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낀 거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려운 수사였네. 들어보니. 그만해. 네, 이게 그 부당이득 369억 원 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360. 범인 도피 증거은이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위험하고요. 예. 네. 저는 조금 사실은 좀 그래서 좀 기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김한 기자에게 도라지 차를 제공하라는 도라지 네, 처음, 괜찮아요. 처음 내가 사줘야 예. 되겠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관련 제품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광고하면 예, 좋겠다. 저희가 광고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러던 사람이 그거 먹고 갑자기 한번 깨끗해지는 그 거야. 한입마켓에서 좀 사서 드세요. 그래요. 한입마켓 괜찮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웰바이오텍 수사가 그래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웰바이오텍이 낀 과정만 규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부는 그나마 개연성이라도 있어요. 그렇지. 토건이니까. 예. 근데 그렇지. 웰바이오텍이 건설. 왜 꼈냐 여기 누가 껴줬냐. 아이온데. 예. 어. 근데 양평고속도로랑 똑같은데 이거 누가 껴줄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껴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 특검이 전체적으로 뭘 조사를 못 해본 겁니까? 대통령실을 못 해봤어요. 안 대통령도 했어요. 못하고 뭐 김건희와 연결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라인으로 가는 곳에 톡톡톡톡 끊어져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 자체의 부족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2차 종합특검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건데 그나마 기소했던 사건들조차도 공소유지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사실은 이 사건이 지난번까지는 다 그래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심 공판하기 하루 한 번 이제 길 남겨놓고 사실 이게 맞아요. 사람이 바뀐 맞아요. 거라서 그 앞에까지 전부 다 막 엉망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재판장이 화가 좀 나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 이전에 했던 기본이 안된 쌓였던 그 거잖아. 이전에 했던 아. 재판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속일 드러난 거지. 이거 나는 판사가 아니라도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들어오는 기본. 판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니네 이거에 관심 없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더라도 너네들이 엉망진창해서 네. 못해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가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패널 다양한 효과가 있네요. 그래요. 톤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말하는 것도. 네, 윤석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는데 요거는 법원이 기각각하를 했었고요. 지난 1월에. 네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불복해서 지난 5일이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요거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내란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작년 9월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법률, 그러니까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된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리 위헌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씨 측에서 내란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그것을 일부는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고, 일부는 이거는 재판의 전제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괜히 트집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하를 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보면 특검 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공평하게 이렇게 뭐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플리바게닝 제도.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시켜주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못 보도록 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주장을 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거, 특검 임명 과정의 문제점, 진술자 책임 면제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백대원 부장판사가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라든가 언론 브리핑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수사 과정에서의 이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안 된다 해서 각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측은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 신청을 기각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불복을 해서 요 법이 위헌적이다라는 걸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네네. 다시 신청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제청 신청 기각, 이런 위헌법률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주니 아하. 그로 인한 그 헌법상 권리 침해 상태를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달라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소부를 구성해가지고 담당 재판관님을 지정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90일 내에 심판에 회부할 것인지,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기각하거나 각하해 버리는데, 아마 이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부로 이제 가서 90일 내에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럼 네. 90일 동안 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건 아닌가요? 일단 기록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 제출한 윤석열 씨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서면에 써져 있는 그 주장하는 이유라던가 이런 것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상 권리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전원재판부로 회부를 하는 심판 회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지 않고,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조차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예. 그냥 소부에서 그냥 검토해가지고 이 자체로 이유가 없다 하고 그냥 기각해버리는. 배척해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재판이 멈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거는 현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고 헌법 소원을 한 것은 예전에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한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하고 나중에 또 헌법 소원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좀 지연될까봐 우려돼서 여쭙는 건데. 재판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부에서
이 백대현 재판부와는 다르게 그냥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아마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이라던가 재청 신청을 하지 않는 재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 유죄 판단 혹은 항소 기각 판단을 하면서 항소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헌법 소원 같은 경우는 이 서울 고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재판 중계가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윤석열 측은 이게 전 국민에게 재판이 중계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근데 요거가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맡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 중계에 대해서 이걸 허가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진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 중계 같은 게 이 사건의 특성이라던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중요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재판 중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경우고요. 처음에 그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부터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과도한 보호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라던가 혹은 뭐 법원에 대한 이 비판이라던가 이런 여론, 그다음에 뭐 사실상 측면에서 보면 사실 법원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제가 보기에는 재판 중개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은 없고요. 아하. 또 그것이 중개 허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상 권리 침해라던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거도 부족하고 또 여론상 재판 중계를 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지난 4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네네네. 여기서 윤석열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됐어요. 네네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을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앞에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예, 이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감찰관님? 저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이것이 그냥 본인이 1심에서 했던 것처럼 26년 검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 나도 검사를 해봐서 알지만 사실 그랬었죠. 윤석열 씨 버릇과 같은 멘트가 모든 것을 검사를 해봐서 안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 문제 같은 거면 내가 교육 비리를 수사해봐서 검사 아는데 맞습니다. 국방 얘기가 나오면 내가 방산 비리를 수사해봐서 내가 잘 아는데 예. 모든 걸 검사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시피 한 만물 박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제가 봐도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겸손 이 전략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전반적인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체포방해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쉽게 보아도 법률 지식을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갖다 나온 부연 설명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갑작스럽게 겸손 모드라서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제 원래 법리적인 문제를 1심에서 계속 지적을 하다가 네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약간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차이점이 뭔가 하면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던가 예.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 법률 전체의 문제점을 공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한 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증거들의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전술을 썼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말한 것인가 하면 이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전부 문제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었고 그 작은 이 하나하나의 증거 가치라든가 증명력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 자잘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주장들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대세, 전부 무죄라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호인분들이 아주 좀 자세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략을 바꾼 게 맞네요. 바꾸긴 바꿨습니다. 이거 예. 어떤 주장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체포 방해 같은 사건을 예를 든다면
체포방해가 과거에는 공수처 수사권이라던가 이런 걸 막 주장하다가 그랬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군인이나 그때 이 용산 관저를 보호하던 경찰관들이 이 진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포영장의 본격적인 집행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구역에 집행하려던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은 윤석열 씨 앞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순순히 자기가 응했고 그 앞부분에서 이 경찰들이나 군경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 것은 이건 보안구역 체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호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하지만 분명히 그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지난번보다 훨씬 정교한 예. 그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좀 까다로운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하면은 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들이 그 증언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흘려드릴 만한 주장들은 아니에요. 그 주장의 취지라던가 그 주장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뭐 이런 것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 가치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1심에서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주장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강화했네요.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거 항소심 좀 정신 차리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차도 많고 본인들이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그 보편적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홍철호 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석이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계엄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에 대통령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충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뒤늦게 좀 전해졌어요. 네네. 예, 뭐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본인의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윤석열 씨 다운 그 사건 진행이 네. 아니었나 싶고요. 본인이 뭐 그런 그 진언이라던가 충언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쿠데타라는 걸 꿈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 사건의 그 증언이 그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 이후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홍철호 수석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이 홍철호 수석이 이 부분은 증언을 한 부분은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것 같고요. 홍철호 수석이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하고 본인과 무관한 부분,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예. 진언을 했는데 그렇죠. 윤석열 씨가 안 받아들였다. 근데 그와 반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우호적인 사람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지금 야당 당시 지금 여당이죠. 그 야당이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씨를 V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그 윤석열 씨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보고서는 단순한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재판 자체도 뭐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재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에 나온 것처럼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끝까지 안 거부했지 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결국 이 보고서가 단순하게 그 시중에 흘러다니던 그런 풍문들을 조합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홍철호 수석이 뭔가 좀 정확하게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발언이 그러니까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한 재판에서 네, 나왔던 네. 홍 수석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만들었던 민주당 대응 문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총리 탄핵 발의 전에 즉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네. 당시에 이완규 함상훈이었는데 지명해야 된다. 요것에 대한 뭐 이제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진술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그 윤석열 씨를 탄핵하려는 게 야당의 의도니까 그걸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들에게 그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여론 지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보고서 야당 대응 문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풍문이라던가 혹은 그렇네요. 뭐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씨도 그리고 또 뭐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둘 다 실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지명을 서둘러서 탄핵만큼은 막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였었다.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됐었다라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2022년은 대장동 대선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봉지욱, 뉴스타파 등은 대장동의 초기 자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윤석열이가 무마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보도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면서 기소했고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게 이 재판에 드디어 윤석열이가 나왔어. 증인으로 나왔어. 출석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 윤석열이 나왔어. 나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네네네. 윤석열이 나왔어.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가까이 나와서 증인, 자기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 뭐 뉴스타파 보도나 제가 JTBC에서 했던 보도 때문에 악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했다, 대선 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걸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한 마디도 없다가 그저께 다른 재판에서 내일 저기 명예훼손 사건 나 증인 나갈 거라고 말을 하다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올지 몰랐어요. 어제. 몰랐는데 다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 내일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심심한 거예요. 지금. 나 마실라 갈 거야. 그리고 2시간을 떠들다 갔는데 다 못 떠들어가지고 한 번 더 나와요. 이번 증인으로 네. 나와가지고 2시간을 떠들었어요? 2시간을 했고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무슨 대박이야. 말을 했는지. 대박이야.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중요한 거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잖아요. 검찰이 이제 피해자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윤석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 없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2시간이라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다가 좀 대략 정리를 했는데요. 1번 자료 보시면 자. 일단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 특징 좀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자기가 그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내가 당했다. 대선 때 나 떨어질 뻔했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명예훼손 검찰의 당했다. 공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나 뉴스타파 보도를 못 봤어. 못 봤다 그래요? 네. 내용을 몰라. 근데 뭐가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네.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못 이게 봤다고 원인과 결과를 하면서 또 바꿔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뉴스타파랑 요것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를 한 거야. 그걸 몰라. 근데 이거는 낙선 목적의 마타도어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어제 근데 내용을 모른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마타도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마타도어 관련 부분 재밌네. 3번 자료 보시면 이거 윤석열 나오니까 그래도 활기가 생긴다. 또. 재밌네 요놈. 요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와 저희 측 변호사와 윤석열이 묻고 답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네, 증인은 오랜 공직 경험으로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글쎄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네, 이 사건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보도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보도인지 대선 직전에 나에 대해서 뭐 낙선을 목적으로 무슨 마타도어를 했다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언론 보도인지 저런 하여튼 뭐 마타도어 공작이 선거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는 뭐 대선 끝나고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인수위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정신이 없어서 뭐 그 다음부터 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뭔 소린데 이게? 증인을 나온 순간까지도 몰라. 순간까지도 모르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해주니까 근데 우리 변호사가 뭐라 물어보냐면 이거 이제 이걸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1년 반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입장은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네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물어봤어? 다시 1번 자료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검찰에 내가 얘들 처벌하라고는 뭐 의사를 밝혔다고도 그래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네. 전혀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하는데 또 얘들 처벌하라고 제가 그 검찰에 말은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자료 보시면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적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5번을 보시면 자 갑니다. 이제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검찰 보고 받으셨죠? 아니 전혀 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다고 지금 하면서. 야 이따가는 여기가 근데 어디예요? 근데 지금 그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변호사 다시 묻습니다. 증인,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뭐 관여한 사실은 없고요. 뭐 아마 이랬을 수는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처벌을 뭐 불어나냐 그러면은 불어나진 않는다 하는 정도는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사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여간 저는 뭐 명태균 씨 잘 모르고. 아니 근데 아니 나는 뭐 명예도 없는데 뭘 훼손됐다 그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잘 모른다. 다시 1번 자료. 윤석열이 웃긴데. 와. 자기는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용을 모르는데 이 기자들은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기자 처벌 원한다.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얘기했어. 그거는. 난 내용 싫어 모르는데. 이거잖아. 난 니네 싫어 이거. 나 무조건 싫어. 그건 확실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언론들이 재밌네. 그 기자 처벌을 원한다를 제목으로 뽑아서 그거는 저는 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밌네. 이거에 대해서 4번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자, 4번. 네. 변호사님. 보도 내용도 보지 않았는데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오니까 아니 기소를 한다면은 뭐 기소를 못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기소 사안 자체가 뭐 기소할 사안이 되면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이니까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다는 취지죠. 진짜 뭔 말인지 뭔 소리야? 인물이요.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얘네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이거. 했으니까 네. 기소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반의사를 보니까 내가 이거 처벌 웃기다. 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재판 안 받잖아요. 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얘기. 기소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소되게. 계속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얘들 처벌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건데. 재밌네.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여러분 한번 이게 일부러라도 여기 댓글에다가 막 최욱 씨 앞을 달고 명예훼손 해가지고 한번 조사받으러 가보세요. 가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무조건 처벌을 원합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벌을 원합니까? 이게 네네.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게 확인이 전제니까. 돼야지만 기소 절차로 들어갈 수 맞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전제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이 검찰이 거짓말한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그 처벌 불어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라고도 했고 맞아요. 제가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냐? 그거 왜 확인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거 안 해도.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윤석열의 거짓말이 뒤엉켜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기억력도 되게 희한한 게 2번 자료 보시면 기억이 안 나던 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막 기억이 나요. 네. 새록새록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다가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지금 추억여행 네, 가는 거야? 변호사님이 물으시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이건 난다. 가능성 있어요. 술을 안 마시잖아 요새. 그리고 일단 맞아. 술을 안 마시잖아. 건강 되게 좋아졌잖아요. 일단 임성근처럼 하느님 계시를 임성근. 갑자기 그 비밀번호 생각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윤석열이가 봐줬다. 근데 그 봐주는 과정에
조우영이가 그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을 변호사로 써서 청탁을 해서 봐줬다는 게 이게 사건의 골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은 처음에 이 자료 다시 보여주세요. 네. 2번. 조우영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아예 뭐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우영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데 그때 이런 사유로 조우영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우영을 모르는데 조우영의 존재와 당시 상황과 너무 잘 우리가 알아. 이런 이유 그리고 조우영이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그 어제 재판 장에서 이 두 얘기를 다 한 거죠 지금? 다 한 거죠. 어제 재판 2시간 사이에 2시간 동안. 아 나는 조우영 같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친인척이고 난 누군지 진짜 모르는데 그 당시에 조사할 필요는 없었어. 아마도 그 조우영이가 그 들여다보면은 그 최강욱이 주민일 거야. 야, 그렇지. 진짜 어지러지라네. 그리고 또 이제 2번 자료 다시 보시면 대장동 대출은 조사한 기억이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거짓말이잖아. 하다가 변호사가 막 모르니까 지금 생각난다 이러면서 대장동 대출을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2022년 TV 토론 때 맞아. 대장동 대출은 정상 대출이어가지고 뭐 부산저축은행 뭐 차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장동 이제 변호사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야, 니네가 대검중수부가 당시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대장동 사업권을 부산저축은행이 접수를 했네.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니네 이거 다 수사보고서에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니네 수사 대상에도 있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대장동을 우리가 그 법률 검토를 했다. 법률 검토를 했다. 당시에 이 대장동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자기들끼리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뺐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있는 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 야 궁금하다. 네, 박영수 궁금하다.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와, 이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조우영이가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은 착수금이고 1억 원은 나중에 이제 피의자가 안 되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떻게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이 박영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니? 그때 너 박영수 선임한 거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몰랐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6번 보시면 이제 변호사가 그래서 증인 박영수 변호사 잘 알고 계시죠? 아유 당연하죠. 예, 조우영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증인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박영수 변호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증인하고는 각별한 사이인데. 아니 그게 가깝지만은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아는 후배가 이제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워낙 또 발도 넓고 하니까 내 아는 동생이 뭐 내 아는 후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그 애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저는 뭐 하여튼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라고 저한테 전화한 거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한다고. 박영수를 기시하는구나. 불법 내가 변론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를 보면 마지막 이거 문장에 보면 의미가 박영수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위증이 될 수 있잖아요. 박영수가 전화했다고 만약에 증언한 사실이 있으면 이건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이 되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박영수는 원래 스타일이 내가 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재밌네. 그냥 뭐 내 아는 후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 애들한테 검사들한테 얘기해서 좀 친절하게나 해주고 해라. 그러니까 이들 전화 변론할 때 이렇게 하죠. 전화해서 야, 걔 봐줘라. 빼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 야, 이거는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이 사건 외에도 박영수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재밌네.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지금 세 번 불렀는데 안 나오다가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생각이 안 나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증인에 임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봐요? 외로운 게 아닌가. 굉장히 외롭잖아요. 재판에. 외로움으로 봐. 말벗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추궁을 막 하면 화가 날 법한데 화를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기록 막 새록새록 막 기억도 떠오르고 맞네 그런 일도 있었지. 야 그러면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그 판사님 그
한번 더 조금 더 합시다. 외로움은 2번이고 1번이 있는 것 같은데. 1번 뭐예요? 그래서 날이 덥거든. 에어컨 바람 쐬러 나오는 게 1번인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특히 난 깜짝 놀랐어. 이게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한번 또 나오니까. 언제요? 또 나와요? 이달 말 같은데. 이달 말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오니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왔다 간 거 그거는 지체 배상금 해가지고 2배로. 근데 집이 여기 바로 앞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금 좀 잊혀진 윤석열 이야기를 한상진 기자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직접 나와가지고 한상진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랬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뉴스타파 기자, 전현직 뉴스타파 기자 3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요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이에요. 저희가 이제 20대 대선 3일 전 그리고 혹은 한두 달 전에 했었던 보도가 윤석열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재판인데,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건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로 그냥 수사 재판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에 아니 윤석열 씨를 불러다가 처벌해서 있는지라도 확인해야 된다. 조사라도 확인을 하든지 아니 뭐 자기 진술서라도 받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서 처벌해서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계속 한 1-2년 그냥 재판하다가 그래요? 네, 작년 가을인가부터 생각해보니까 뭐 불러서 한번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뒤늦게 생각을 하셨군요. 나와서 저 증언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래 바쁘다 저래 바쁘다 이제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이제 서면으로만 처벌해서 있다라고 딱 체크만 해가지고 이제 보낸 적은 한 번 있는데, 저희가 이걸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윤석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이 보도는 뭐냐면, 윤석열 씨가 2011년 검사 시절에 본인이 했던 수사가 부실하게 수사가 되고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수사가 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기 때문에, 당시 그 수사의 책임자였었던 윤석열 씨가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 의사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불러달라. 근데 계속 안 나왔는데, 근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사건인데, 했더니 자기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왔대. 이게 말이 안 무슨 되잖아요. 사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보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당신이 뭔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막 해줬어. 해준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제가 성대모사 그대로 해드릴까요? 네.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아니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온 사람인데 그럼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한상진 잡아 넣어야 되는 거구나. 기이하다 기이해. 어쩌저쩌고 얘기하다가 뭐 대통령께서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으신 거냐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저희 변호인이. 아직도 증인이 아니고 대통령님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했죠. 예우를 해줘야죠.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점잖게 네 처벌 의사가 있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듣고 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발랄하게. 깜짝 놀라서 저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둘이서 막 엄청 웃긴데 막 둘이서 정말 막 웃음 참느라고 깜짝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뭔 사건인지도 잘 모르고 뭔 보도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 어쨌든 무조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죄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 불허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아니 검찰이 기소해서 죄가 있는 거면 본인은 그렇게 무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이죠? 이분의 이번 주 그 법정 진술의 핵심은 검찰이 알아서 잘 범죄 혐의를 밝혀서 기소를 했을 걸로 내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진 않겠다. 검찰 만능주의자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은
여전히 와. 검찰 DNA가 야. 검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근데 왜 자기는 자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희한한 사람이네요. 예. 조은석 특검도 검사장 출신인데. 그러게 특검이라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신분이 바뀌어서? 특검도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수사한 사람들도 상당수 현직 검사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간만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분. 앞뒤가 좀 많이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그 논리면 지금 윤석열 씨가 한 거짓말 때문에 또 처벌 받으려고 재판 받고 있고 그게 한상진 기자 보도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구형 2년을 했던데 그거는 뭐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한 건데?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건 또 설명해 드리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뭐 좀 섞인 것 같은데 예, 좀 정리하면 예. 이제 끝났고 예. 윤석열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인데 예. 뭐냐면 20대 대선,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22년 초, 네. 요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온갖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그 중에 딱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한 거예요. 예. 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게 2022년 1월 17일인가? 예.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최소한 검찰총장을 마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혼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윤한홍 의원 같은 분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걸 수사로 밝혀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너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네. 이래서 이제 기소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 기사인데, 제가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일날 밤에 윤석열 씨의 변호사 소개 의혹, 이제 거짓말 의혹을 네네네. 입증하는 2012년 녹음 파일을 한번 깐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났었는데. 무시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씨는 그때도 나는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이 없다. 주구장창 얘기를 했고, 20대 대선 선거운동 공간에서도 자긴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 너 거짓말했다고 이제 딱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사 두 개를 증거자료 딱 냈는데, 하나가 제가 그 인사청문회 때 공개했었던 2012년 윤석열의 녹음 파일 그랬죠.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2021년 7월 달인가 그 소개를 받았다는, 변호사 소개받았다는 윤우진 씨하고의 또 인터뷰를 해서 또 보도한 게 있는데, 예. 그 보도 영상 하나, 그 두 개를 딱 증거로 내서 그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 결심이 됐습니다. 결심이 됐고, 그래서 구형을 했다는 일단 거죠? 그 특검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죠. 그래서 7월 27일 날 1심 선고가 나는데, 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난장판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보존해야 될, 그러니까 토해내야 될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20대 대선 예.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게 397억이거든요. 예. 그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당선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난장판 되는 거죠. 아, 시작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표정이시네요. 지금 엄청 밝아지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선거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좀 우울합니다. 예. 우울한데 제가 공선법, 윤석열 씨 공선법 사건 얘기만 하면 전투 의지가 막 생겨. 자다가도 막 너무 즐거워요. 생각해보면. 도파민이 막, 예. 혼자서 제가 이제 그 재판 6번이 진행이 됐고, 제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기사를 하나씩 썼는데, 예. 그 기사를 쓸 때, 기사 쓰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걸 오래간만에 제가 느껴봅니다, 제가. 천상 기자다.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기사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걸 또 보고 계시는 그럼요. 상황이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나중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참 행복하겠다. 세상을 바꾼 역대 가장 사소했던 사건. 이렇게 저는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 생각을 포착했을 해보세요. 뿐인데 그것이 네. 어마어마한 날갯짓이었다. 변호사를 소개했네, 안 소개했네. 예. 이거 진짜 별거 아닌 사건 이거 하나가 윤석열을 저렇게 만들었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망가지는 결과까지 초래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세상을 바꾼 가장 사소한 사건으로 기네스북 같은 데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거짓말을 바로만 잡았으면 윤석열 씨도 저렇게까지 안 망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제 사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재판에 이제 결심 재판에 네. 윤석열 씨가 이제 최후 변론 하잖아요. 예, 구형 2년. 네. 윤석열 씨의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뭐라고 네, 했는데? 좀 어떤 대목 때문에 그랬냐면 이 사람은 15일간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재판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 왔는데 예. 이번에 최후 변론에서 말을 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디어 현실을 인식했네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냥 2012년에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한테 그때 제가 이제 주간동아 기자였거든요. 예. 동아일보 예. 기자인데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인데 제 이름을 얘기해가면서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에게 했었던 말대로 내가 인정했었어도 됐다.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고 예. 그 당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나를 후보를 철회하거나 그랬을 것 같지도 않다. 예. 근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난 뭐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예. 후회하고 있는 윤석열 씨의 모습을 좀 느꼈어요. 드디어 메타인지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당사자끼리만 느낄 수 있는 느낌 이런 거. 저는 이제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아는 사람. 예. 2012년에 윤석열 씨하고 그 통화를 했었던 그 26분 전화 음성 파일을 녹음할 때 그 느낌을 전 지금도 갖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마 윤석열 씨만큼이나 제가 잘 알 겁니다. 예. 제가 막 속속들이 말씀 못 드리는 얘기들도 속 얘기들도 좀 있는 사건이고 해서 언젠간 해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자서전에 한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저 말을 하는 게 나름 속으로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렇네요. 내가 그때 그냥 사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그때 솔직하게 얘기할 걸. 예. 그랬으면 그냥 좀 욕 좀 먹고. 이렇게까지 안 올 일인데. 그리고 사실 2019년에 그거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를 교체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되게 감싸면서 겁니다. 갔던 상황이니까. 아마 이분은 지금 아마 그 옥중에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의 꼴이 됐나 아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국민의힘은 난장판 됩니다. 야, 한상진 기자 나중에 꼭 윤석열 교수 면회 한번 가보세요. 10분 면회 지금 네. 미결이면 10분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왠지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재판은 제가 6번 쭉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을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모든 재판 때마다 제 이름이 한 50번씩 나와요. 그것도 윤석열 씨 입에서. 한상진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일하는 주간동 한상진 기자 혹은 주간동 한상진 기자 인사청문회 때 그 보도를 한 한상진 기자 뭐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데 그 얘기를 방청석에서 듣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좀 기분이 묘해요. 그러게 편지로도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그래볼까요, 진짜. 진짜? 예. 그래볼까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야,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검사 고위급 검사가 나오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부조리극.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때 왜 그러면 그 검사 윤석열은 그리고 후보자 윤석열은 그렇게 했을까? 그러게요. 저는 본질은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오만. 예.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정도는 덮고 가도 된다.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너희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인정해 줘야 돼? 저는 그런 태도가 결국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비상계엄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하시고 오만하면 그 끝판왕이 정말 윤석열이 될 수 있다.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치하고 골프는 고개를 들은 순간 망한다. 망한다고. 누구든지 정말 좀 깊은 또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시니까 느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꼭 한번 한상진 윤석열의 만남이 성사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치금도 좀 넣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치금 이미 많아요, 그분. 근데 왠지 답장 올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혹시 못 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한 얘기요? 예.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윤석열 씨의 뭐 이 얘기만 말았는데 그 저희 그 명예훼손 사건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재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6시 정도까지 하루 종일 윤석열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오전만 하고 자기 오후에는 변호사들하고 접견을 해야 된다고 자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또 미뤄졌거든요. 윤석열 씨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언제예요? 아마 그게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7월달. 예,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다음 재판에는 이제 그 증인신문 해야 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 재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는 단순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로 있을 때 본인이 했었던 수사, 검찰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대검 중수부가 진짜 총력을 다해서 했었던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누군가는 봐주고 어떤 사건은 덮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대한민국 검찰이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또 전장이 될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 재판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충실히 보도를 할 테니까 저희 뉴스타파 기사 좀 꼭 좀 많이 좀 읽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장윤선 기자님도 마무리 말씀. 아니요, 뉴스타파 꼭 승리해서 네, 우리 한상진 기자가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 가장 사소하지만 세상을 크게 네. 바꾼 기사로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뭐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예. 뭔가 아쉬운 표정이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